깊고 깊은 지리산의 호랑이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그곳에 세상으로부터 익힌 작은 암자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암자의 주인은 20해를 넘긴 젊은 과부, 김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한때 조정에서도 이름 높던 사대부였으나 억울한 역모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지요. 눈처럼 하얀 피부에 칠흑 같은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슬픔을 머금은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죽은 남편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 적막한 산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상을 차려 남편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돛돌에 앉아 고요히 바느질을 하거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향기를 맡으며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굳게 닫힌 암자문은 그녀의 슬픔이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울리는 사풍 소리만이 가득하던 암자 주위에 문득 낯선 소리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툭 하고 마른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처음에는 그저 산짐승이려니 여겼지만 이내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저도 모르게 바늘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침내 굳게 닫힌 암자문 앞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설이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설이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갈 뿐이었지요. 보아하니 여인의 거처 같은데 실례가 많았소. 혹 이 근처에서 피 냄새를 맡지 못했소. 다친 멧돼지를 쫓던 중이라. 그제야 설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밖의 산에는 짐승을 쫓는 사냥꾼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인 혼자 사는 곳에 불쑥 찾아온 사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죽은 지아비의 명복을 비는 과부가 홀로 지내는 곳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과부라. 사내는 짧게 을조리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설이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어. 이 산은 해가 지면 호랑이 세상이 되는 곳이요. 오늘 밤은 꼼짝없이 여기서 밤을 새워야 할 듯한데 추위라도 피할 처마 밑 한 칸만 내어줄 수 없겠소. 안 될 말입니다. 외간 남정네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설이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요. 얼어 죽으란 말이요. 그저 하룻밤 떼감을 구해다 불을 피우고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겠다는 것뿐이요. 문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으리다. 약조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 없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대로 돌려보내면 정말 밤새 무슨 일이라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설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작정입니까? 그렇다니까. 내 맹세하리다. 결국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빗장을 풀었습니다. 끼익, 문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거대한 사내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옷을 입고 어깨에는 사람 팔뚝만 한 활을 맨 사내.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매서운 눈빛은 그가 살아온 거친 세월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호랑이 잡는 사냥꾼 강무진이었습니다. 약속대로 무진은 마당으로 들어서지 않고 묵묵히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처마 밑 한 구석에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설이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사내와 밤을 보낸다는 사실이 죽은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서리가 눈을 떴을 때 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놀라 문을 열어보니 처마 밑은 텅 비어 있었고 무진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재만 곱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뜻밖에도 잘 손질된 꿩 2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밤 신세에 대한 보답인 듯 했습니다. 서리는 오랜만에 맡는 고기 냄새에 저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정성껏 꿩고기 탕을 끓여 남편의 제상에 올리고 남은 것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며칠 후, 그날 밤의 일은 희미한 기억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자 뒷뜰에서 약초를 살피던 서리가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구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왼쪽 발목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욱신거렸습니다. 꼼짝없이 쓰러져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언덕 위에서 무진이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 사내라니. 당황스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발목을 다친 게요. 무진은 한달음에 달려내려와 서리의 발목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를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아, 죽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사내의 몸에 닿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진의 단단하고 넓은 가슴에서 거친 흙냄새와 땀냄새가 훅 끼쳐왔고 서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제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꼴을 하고 어딜 걷는단 말이요. 얌전히 있으시오. 덤나면 큰일 나니까. 무진은 단호하게 말하며 성큼성큼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서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무진은 서리를 텐마루에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곧장 산으로 달려가 여러 가지 풀뿌리를 캐와 돌멩이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뼈 붙이는데 좋은 약초들이요. 어릴 적부터 산을 타다 보니 어디에 어떤 풀이 좋은지쯤은 훤히 알고 있어. 무진은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약초를 찧어 서리의 발목에 발라주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의 거친 손이 몇 번이고 서리의 여린 살갗에 닿았고 그때마다 서리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무진은 아랑곳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할 거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들러 약을 갈아주겠소? 아닙니다. 이만한 상처는 저 혼자. 고집 부리지 마시오. 덧나서 평생 다리를 절고 싶소. 이건 내가 당신을 봐서가 아니라 산 사람끼리의 도리요. 그날 이후 무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약초를 갈아주고 땔감을 패고 샘에서 물을 길어다 주는 등 서리가 하지 못하는 굳은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매일 그 시간이 되면 문밖을 내다보며 무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오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고 족쇄처럼 느껴지던 암자의 고요가 더는 외롭지만은 않게 되었습니다. 보름쯤 지나 서리의 발목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무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암자를 찾아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익숙한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나은 모양이구려. 이제 지팡이도 없이 걷는 것을 보니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산 사람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다 나았다니 다행이요. 무진이 무심하게 대꾸하며 자리를 뜨려 하자 서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번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혹 찢어진 옷이나 해진 곳이 있다면 이리 주십시오. 제가 솜씨는 없지만 기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진은 잠시 서리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소리 내어 웃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옷은 사냥하다 찢기고 해지는 게 일상이라.
깁는 것보다 새로 해 입는 게 빠를 거요. 마음만 받으리다. 대신 그는 툇마루 끝에 털썩 걸터 앉아 물끄러미 서리의 손에 들린 바늘과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고운 손으로 바느질하는 법은 어찌 배웠소? 양반과 교수들은 바늘 한번 잡아보지 않는다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여자는 바느질 솜씨가 단정해야 마음가짐도 바르다 하시며 어릴 적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는 수놓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수란. 어울리는구려. 꽃이나 나비 같은 것을 수놓았겠지. 무진의 말에 서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꽃밭에 앉아 색색의 실로 비단 손수건을 채워가던 어린 시절.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네, 주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었지요. 즐거웠던 기억은 이내 아픈 현실을 상기시켰고 서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부질없는 일이란 없소. 다만 시절이 변했을 뿐이지. 나도 본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먹던 무관 집안이었소. 아버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뒤로 나도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갈 곳이 없었지. 그래서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것이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말이요. 무진의 담담한 고백에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역적의 자식. 그 말은 서리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도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무진이 고개를 돌려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이 눈빛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그저 과부와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채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외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상처를 공유한 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무진은 서리를 데리고 산을 오르며 약초 캐는 법을 알려주었고 새소리를 들려주며 산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리는 암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메마른 계곡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무진은 웃고 있는 서리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잿빛이던 그녀의 세상은 무진을 만난 후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이 건네는 들꽃 한 송이의 가슴이 설레고 그의 낮은 목소리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무진은 서리를 깊은 계곡,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 작은 못을 이룬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나만 아는 곳이요. 목이 마를 테니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가시오. 서리가 물을 마실 때 하얀 목덜미로 머리카락 몇 올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진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서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진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진님. 무진은 대답 대신 서리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한 여인을 뜨겁게 연모하는 사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서리는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습니다. 가문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서로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이 적셔주는 입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태로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고을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또, 조만석이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산속 암자에 숨어 지내는 절세미인 과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녀의 남은 재산과 그녀 자신까지 손에 넣을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 그런 보물이 산속에 숨어 있었단 말이지. 껄껄껄. 어찌하면 저 고고한 과부의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꼬. 조만석은 서리의 시아버지가 영모로 몰릴 당시 위조되었던 거짓 빈문서를 찾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검은 마수가 고요한 암자를 향해 뻗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고요하던 암자의 아침은 한 무리의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름진 얼굴의 조만석이 포졸들을 대동하고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네가 바로 죄인기 마무개의 며느리였다. 듣던 대로 미색이 과연 출중하구나. 송구하오나 나리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는지요? 껄껄. 내 시아비가 죽기 전에 관아에 막대한 빚을 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제 그 며느리인 내가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석은 품에서 누렇게 변색된 거짓 빈문서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평생을 청렴하게 사신 분입니다. 필시 잘못된 문서일 것입니다. 오오라. 이 관인이 직접 확인한 문서를 믿지 못하겠다. 내 죄가 괘씸하도다. 당장 전현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리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서리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 모함입니다. 놓으십시오. 허나, 내가 이 빚을 갚을 방법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떠냐, 내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내 첩이 되어 준다면 이 빚은 깨끗이 없던 것으로 해주마. 결국 드러난 그의 시커먼 속내에 서리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더러운 소리 마십시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나리 같은 자의 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하, 아직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좋다. 어서 끌고 가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 저편에서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조만석의 발치 바로 앞에 날아와 깊숙이 박혔습니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인 채 바라본 곳에 성난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며 무진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위를 당긴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관아의 행차에 활을 쏘다니 죽고 싶은 게냐. 무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밧줄에 묶인 서리의 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손 떼지 못할까? 무진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듯 낮고 서늘했습니다. 무진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이번 화살은 조만석의 상투를 스치고 지나가 뒤편 나무 기둥에 박혔습니다. 조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한 번만 더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댄다면 다음 화살은 내 놈의 심장을 꿰뚫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은 강무진, 이 산의 호랑이 사냥꾼이다.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자.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두고 보자. 조만석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소란이 그치자 무진은 서리에게 다가가 말없이 밧줄을 끊어주었습니다. 풀려난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진님,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십시오. 저 때문에 나리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떠나주십시오. 서리는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소. 지금 나더러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라는 말이요. 내 마음이 여기 있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란 말이요. 서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지킬 것이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이제 우리 함께 싸우는 거요. 그깟 탐관오리 하나 무서워서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내로 만들지 마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그의 영혼을 모두 죽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습니까? 조만석은 교활한 자여. 그자가 더 큰 죄를 짓도록 유인해야 하오.
그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를 찾아내어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현장을 덮치는 것이오. 내가 며칠간 산을 샅샅이 뒤져 그놈들이 물건을 숨겨두는 장소를 찾아내겠소. 당신은 암자에서 기다리며 혹시라도 놈들이 찾아오거든 시간을 끌며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시오. 무진은 비상시에 사용할 깃털 피리를 서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무진은 사흘 밤낮을 산속에서 보냈고 마침내 산중턱의 낡은 폐가 아래 숨겨진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조만석이 빼돌린 쇠곡과 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찾았소?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인근에 와 있다는 암행어사에게 갈 것이오.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오면 조만석은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될 거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술에 취한 조만석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암자에 들이닥쳤습니다. 예상보다 그의 행동이 빨랐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저들과 맞서면 나리만 위험해집니다. 계획대로 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서리는 무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무진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뒷문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설리야, 이리 나오너라.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즐거운 밤을 보내야겠다. 조만석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서리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깃털 피리를 꺼내온 힘을 다해 3번 짧게 불었습니다. 삑, 삑, 삑. 애달프고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만석이 당황하는 사이 암자사방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습니다. 역적 조만석을 포박하라. 하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칼과 창으로 무장한 관군들이 삽시간에 암자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선두에는 위험 있는 모습의 암행어사가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무진이 서슬퍼런 눈으로 조만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조만석과 그의 사병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박당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날이 밝아올 무렵 암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리는 툇마루에 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무진의 넓은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모합니다. 무진은 말없이 서리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깊이 안았습니다. 며칠 후 3년상을 모두 마친 서리는 더 이상 죄인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암자를 떠나 무진과 함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로 지리산 어느 골짜기에서는 호랑이를 닮은 사냥꾼과 꽃처럼 고운 그의 아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람결에 전해져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를 끊고 비로소 진짜 자신들의 삶과 사랑을 찾아